장로교회의 목사인 토마스 머피에게 목회 신학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패스토럴 시올로지의 11장,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일원인 목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목사님의 역할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별 교회를 돌보는 걸 넘어서요, 더 넓은 교회 조직, 그러니까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그런 기구에서의 활동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상회 기구들을 통칭해서 상회라고 부르는데 개별 교회를 넘어서는 상회의 의결 및 치리 기구를 의미하죠. 오늘 저희는 목사님이 이 상회 활동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머피의 견해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머피는 이 상회들을 그냥 단순한 행정기구나 회의체 이렇게 보지 않아요. 교회 질서와 예배의 규칙을 세우고 또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고요. 나아가서 선교와 구제사업 같은 교회의 핵심 사역을 관리하는 그야말로 교회 생명력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보고 있죠. 아, 그냥 회의만 하는 곳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회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 특히 목사님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활동 하나하나가 교회의 평화와 순수성, 그리고 미래의 영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행정 업무 처리 이상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 중요한 상회 활동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머피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지점이 궁금합니다. 머피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요. 놀랍게도 참석 그 자체입니다. 참석이요? 네,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는 이걸 목사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심지어 서약의 일부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머피는 이 상회들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임의단체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기관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상회 없이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이나 질서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아하. 그리고 둘째는 모든 목사님은 그 자체로 상회의 지혜와 권위, 힘을 구성하는 한 요소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빠짐없이 참여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 교회 앞, 그리고 동료들 앞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동료들에 대한 의무라는 점이 좀 흥미롭네요. 내 책임만 다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머피는 불참을 그냥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함께 일하는 다른 회원들은 우리의 참여와 조언,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 권리가 있다고요? 네. 불참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 심하게는 동료들을 저버리는 행위라고까지 말합니다. 와,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네요. 그렇죠. 마치 군인이 자기 초소를 버리고 떠나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겠죠.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듣고 보니 참석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인 손실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의 내용도 놓치고 관계 형성 기회도 잃게 될 테니까요.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불참하는 목사님 개인에게도 손실이 막대하죠. 회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게 되고 자연히 관심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가끔 참석하게 되면 이미 앞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 질문하게 돼서 회의 진행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 교회의 중요한 정보들을 습득할 기회, 그리고 동료 목회자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배우고 우정을 쌓을 귀중한 기회를 스스로 각탈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목회 사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단순히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가는 것을 넘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사실 많은 회의에서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를 뜨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머피는 이 부분도 엄격하게 보는군요. 네, 아주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일찍 자리를 뜨는 습관은 매우 해롭다고 말해요. 중요한 안건일수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회의 막바지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소수의 인원만 남아서 졸속으로 처리될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결정인데 소수가. 네, 머피는 대부분의 조퇴 사유가 조금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상회는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 기간만큼은 다른 일정을 좀 조정해서라도 온전히 참여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모습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꾸준함과 성실함은 그 목사님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동료들의 깊은 신뢰를 얻고 또 교인들의 존경을 받게 되죠.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실함이 결국 보이는 리더십으로 이어진다는 통찰이네요. 알겠습니다. 참석과 자리 지킴이라는 기본 의무를 넘어서 이제 상회에서의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단순히 출석 도장 찍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상회는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사안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권진같이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기도 하고요. 목사 후보자를 세우고 안수하는 일, 총회에 파송할 대표를 선출하는 일, 국내외 선교 사업을 계획하고 감독하는 일들. 정말 중요하고 때로는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하죠. 와, 정말 무게가 느껴지네요. 네. 머피는 이 모든 결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회 회원 각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나눠 갖는다고 강조합니다. 누구도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다수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나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다수의 결정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 다수결이라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각자는 자기 양심과 성경에 기반한 확신에 따라서 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조차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임감이 정말 막중하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상회가 맡기는 여러 가지 임무들을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더군요. 어떤 종류의 임무들이 있을까요? 듣기만 해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머피가 예시로 드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회의록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서기 역할, 여러 위원회 활동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 또 목사가 되려는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신학 지식이나 신앙 인격을 시험하고 면접하는 일, 문제가 생긴 교회에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 새로운 목사를 세우는 위임식을 주관하는 일, 아직 교회가 없는 지역에 새 교회를 설립하는 걸 돕는 일 등 정말 다양하죠. 정말 많네요. 네. 때로는 이런 일들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어렵고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좀 피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임무들을 거절하는 습관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머피는 그런 습관이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첫째로 회의 진행 자체가 원활하지 않게 돼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서로 미루게 되니까요. 둘째로 다른 동료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게 되죠. 결국 누군가는 그 일을 떠맡아야 하니까요. 맞아요. 셋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면 결국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고 자신의 영향력마저 상실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거나 그 분야는 내가 잘 모른다는 변명은 공동체 안에서 통하기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임무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기 싫은 일 속에서도 배움이 있다는 말처럼요. 정확히 그 점을 강조합니다. 머피는 이런 임무들을 수락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목회자에게는 아주 귀중한 훈련의 기회가 된다고 말해요.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 불평 없이 즉시 수락하고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태도는 동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교회 전체를 위해 더 많은 선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된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에 큰 족적을 남긴 신실한 목회자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모든 임무를 기꺼이 그리고 성실히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노회 자체를요, 단순한 행정기구나 회의체를 넘어서 그 관할 지역 전체를 위한 선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관점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머피의 목회신학에서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 모든 지역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노회가
자신이 속한 영역 안에서 수동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와, 노예 자체를 선교기관으로 본다니. 그렇죠. 즉, 목사님의 사역 범위는 자신이 담임하는 개교의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예가 관할하는 지리적인 지역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 소속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공동으로 맡기신 특별한 선교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목사님과 동료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워서 그 지역사회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와 비슷한 그런 절박한 질문을 던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은 그 노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군요. 맞습니다. 그 지역의 영적인 필요, 복음 전파의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노회에 있다는 절박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교단이나 다른 지역의 노회가 와서 대신해 줄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아, 만약 해당 노회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영적으로 방치되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은 길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내 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것과 같은 강한 책임감이죠.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노회가 이런 막중한 선교적 사명을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당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머피가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네. 머피는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체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첫째, 노회 내에 선교사역 전체를 조율하고 추진하는 상임위원회 같은 조직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상임위원회요? 네. 이 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영적 필요를 계속 조사하고 분석해서 어디에 자원을 집중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개척이나 선교적 활동들을 상담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노회 전체의 선교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더 상위 기관인 총회 선교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도 담당해야 하죠. 당연히 이 위원회는 노회 내에서 가장 선교적 열정과 헌신 그리고 실행력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하고요. 둘째, 순회 설교 제도를 조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건 노회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아직 재정적으로나 인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 교회나 개척교회에 가서 설교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아, 돌아가면서 설교를 지원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각 목사님이 1년에 한두 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의 강단 공백을 메워지고 설교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노회 내의 다양한 선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요. 필요한 곳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아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네. 물론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각 목사님들이 배정된 임무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셋째, 노회가 가용 자원을 한 곳에 집중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작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한 번에 하나의 교회 개척 사업에 집중해서 재정적, 인적 자원을 모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선택과 집중이군요. 그렇죠. 교회 건축을 돕거나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으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 기반을 마련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자원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정말 복음 전파의 필요성이 큰 곳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를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회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대화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상회 회의 내부의 분위기와 소통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머피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있더군요. 발언하는 방식과 형제적인 친절함,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발언에 대해 살펴보면요. 머피는 자기 생각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상회는 결국 토론과 수기를 통해 합의를 이루고 결정을 내리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나치게 길게 말하거나 너무 자주 발언하는 것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아,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요? 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안건에 대해 발언하지 않으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발언하는 습관은 다른 동료들을 쉽게 지치게 만들고 오히려 자신의 발언에 대한 주의 집중도와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해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발언 기회를 빼앗게 되고 결국 회의 시간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머피는 발언을 할 때는 정말로 그 내용이 중요하고 현재 논의 중인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아직 다른 사람이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관점이나 정보를 담고 있을 때만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위한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할 때를 아는 지혜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발언의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형제적 친절함이라고 강조하는데 이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의견 대립 자체는 자연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머피는 상회가 세상의 일반적인 회의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상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사람들이 모인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아, 공동체니까요. 네. 따라서 회의 분위기 역시 세상과는 다른,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온유함과 인내가 넘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때때로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조차 거친 언쟁과 분노, 심지어 서로에 대한 비방이 나타나서 신앙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아주 가슴 아프게 추적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외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군요. 당연합니다. 그런 모습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에 배석한 평신도 대표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교회를 비편적인 시선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전체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과거에 상해회의를 유치했다가 그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다시는 장소 제공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합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거죠.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따라서 상회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은 의식적으로 인내와 예의, 그리고 친절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의 기미가 보일 때는 오히려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애쓰며 분쟁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를 항상 경계하고 형제 간의 사랑이 주는 축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토론 중에 혹 동료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거나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권이라고까지 표현하는군요. 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그 정신이 바로 이 상회 회의장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과 태도에 대한 강조점이 인상 깊습니다. 그런데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지만 편지 쓰기에 대한 언급도 있더군요. 요즘 시대의 편지라니 조금 의외인데 이건 앞서 말한 소통이나 태도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다소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머피는 이건 역시 목회자의 신속함, 사려 깊음,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 처리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특히 교회 관련 업무로 받은 서신, 오늘날에는 이메일이나 공식적인 메시지 등이 해당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답장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빨리 답장하는 습관이요. 네, 가능하다면 편지를 받은 당일에 답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라고까지 권할 정도입니다. 신속한 답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단순히 업무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서요. 기본적인 예의이자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인 친절함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권면한 여러 덕목들, 즉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신속하고 정중하게 응답하는 것은 이러한 덕목들을 삶에서 실천하는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목회자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는 거죠. 작은 습관이 신뢰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또한 편지 혹은 넓은 의미의 서신은요. 직접 만나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나 격려, 교훈이나 권면을 전달하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목회자나 교회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편지를 통해 교제하며 기도와 격려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도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교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심지어 아직 믿지 않는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말로는 전하기 어려운 복음의 메시지를 진솔하게 글로써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말보다 글이 더 큰 울림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회 활동과 책임들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 같은데요. 머피는 이 논의를 다음 세대 목회자를 발굴하고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앞서 논의된 모든 책임들이 결국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준비로 이어지는군요. 네, 정확합니다. 머피는 모든 현직 목회자에게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 청년들 가운데서 깊은 신앙심과 경건함, 학문적인 능력과 재능, 그리고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 등 목회 사역에 필요한 자질들을 두루 갖춘 인재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발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래를 위한 책임이군요. 그렇죠. 이는 교회의 사역이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현재의 사역에 충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까지도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신중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목회는 인간적인 직업 선택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부르심, 즉 소명이 있어야 하는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목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격려받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네. 머피는 젊은이를 목회의 후보자로 노회에 추천하는 책임이 1차적으로는 그를 가장 잘 아는 담임 목사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노회는 보통 담임 목사의 추천을 상당한 무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공식적인 과정이 시작되면 중간에 그만두거나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키죠. 아,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청년의 자질이나 소명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섣불리 목회자의 길을 권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청년 개인과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더 큰 친절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자칫 잘못된 격려가 한 사람의 인생과 교회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 스스로가 목회 사역에 얼마나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목회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목회에 대한 높은 기준과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미래의 목회자가 될 제목을 올바로 분별하고 적절하게 격려할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오늘 토마스 머피의 글을 통해 목사님이 개별 교회를 넘어서 노회와 같은 더 넓은 교회 조직 안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와 범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기본적인 의무에서 시작해서요. 모든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맡겨진 다양한 임무들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또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전체를 자신의 선교지로 여기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활동하고 회의석상에서는 형제적인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소통하며 더 나아가 교회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 지도자를 신중하게 발굴하고 세우는 일까지 정말 목회자의 역할이 다층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머피가 제시하는 이러한 상회 구조와 그 아래서의 목회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는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시더라도 우리가 속한 교회가 단순히 고립된 개별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가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상호 의존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큰 그림을 제공하죠. 이러한 이해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더욱 건강하게 형성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머피를 통해 노예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전체에 대해 선교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이 단지 목사님들에게만 국한될까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
그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선교적인 사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참하거나 혹은 교회의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